북한의 중장급 장군들은 언제 숙청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러러보는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옆자리의 동료가 갑자기 실종이 되어도 모두 아무렇지 않을 정도라고 하죠.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그곳에서 충격적인 기밀 문서를 접하고 살기 위해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리경호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 참모부 중장으로 일을 했었죠. 40년이라는 세월을 군에 바쳤고 그 삶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평양 중심가 특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일반 군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이었죠.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보이는 평양 전경은 제 성취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의 훈장들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좋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기밀문서 누출 사건 이후로 변했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군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소식이 군부 내에 폭탄처럼 퍼졌죠. 그 사건 이후 내부 숙청이 맹렬히 시작됐습니다. 고위 간부부터 일반 병사까지 누구도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첫 징후는 회의에서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회의하던 동료가 오늘은 자리에 없었어요. 김대령의 부재를 물었을 때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그의 이름은 금기가 됐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가장 충격적인 건 제 부하 박소령이 갑자기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믿음직한 참모였어요. 어느 날 아침 그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장교가 앉아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리 중장의 부하가 숙청당했다는 소문과 함께 곧 제 차례가 될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다가가자 말소리는 끊겼지만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도 그들의 명단에 올라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오며 뒤를 살폈습니다. 검은 세단이 따라오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그 차가 건물 앞에 주차된 걸 확인했습니다. 노골적인 감시였어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죠. 내 차례가 올지도 모르겠군. 그리고 그 순간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죠. 얼마 뒤 드디어 저의 사랑하는 딸이 결혼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양의 간부 자제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결혼식장을 예약했어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죠. 딸아이의 웨딩드레스는 중국에서 특별히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싶었어요. 결혼식 전날 제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박 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군 시절부터 40년 넘게 함께한 형제 같은 존재였죠. 우리는 서로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고 자식들의 돌잔치도 함께 축하했습니다. 당연히 딸의 결혼식에도 그가 와서 축사를 해주길 바랐어요. 명일 참석 약속과 축사 준비를 약속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게 마지막 통화일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식 당일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긴장한 듯 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예비 사위는 최신부 고위 간부의 아들로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계속 입구를 살폈습니다. 박 중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식이 시작되고 축사 순서가 다가왔지만 여전히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했죠. 표정을 관리하며 기쁜 척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딸은 박삼촌의 부재를 궁금해했고 저는 급한 일이 생겼을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저는 용기를 내어 당 고위 간부인 김 비서에게 박 중장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김 비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정치범 수용소 행을 알려주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라는 말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거기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죄목에 대해 묻자 김 비서는 더 작은 목소리로 기밀 유출 혐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를 것이라는 암시를 받았어요. 그의 집안 재산이 모두 국가로 환수됐다는 사실이 그 증거였습니다. 결혼식 축의금까지도 몰수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박 중장의 가족들은 평양에서 추방되어 시골로 보내졌다고 했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라 완전한 말살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날 왔습니다. 제 동생이 전화로 알려주길 박 중장의 아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정치범이 되고 모든 미래가 사라져버린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충성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40년간의 충성도, 빛나는 훈장도, 그 어떤 공로도 이 체제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도 저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부하 김대위가 급히 회의에 불려가면서 책상 위에 여러 서류를 놓고 갔죠. 저는 무심코 그 서류들을 정리하려다가 빨간색 도장이 찍힌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최고 기밀이라는 표시가 선명했어요. 보통 같았으면 즉시 봉인하고 돌려줬을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혹시 이것이 내가 찾던 답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죠. 서류의 제목은 고위급 간부 숙청 계획안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명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12번째 줄. 그곳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리경호 중장. 5월 내 처리 예정.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월까지는 단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2주 후면 저는 박 중장처럼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제 죄목도 적혀 있었죠. 외부 세력과의 접촉 혐의. 완전한 날조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외부 세력과 접촉한 적이 없었어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서류를 돌려놓았죠. 화장실로 급히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의 세계는 방금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나인가? 무엇이 문제였나? 40년간의 충성이 헛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내와 딸, 손녀까지 그들의 운명도 저와 함께 파멸될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살아야 했고 가족도 지켜야 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침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죠. 상부에 충성을 다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하고 군사작전을 계획하던 날들, 국가를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 지켜온 체제가 이제는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 평생을 바쳐온 조국이 나를 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 그 배신감은 어떤 고문보다 더 큰 고통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길을 찾을 것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이 체제에 목숨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40년간의 충성심은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상부에 호소하는 것, 소용없을 것이 분명했죠. 숨어 지내는 것, 불가능했습니다. 저와 가족의 모든 행적은 이미 감시 하에 있었어요.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탈북. 그 단어는 제게 평생 금기였습니다. 배신자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체제가 먼저 저를 배신했으니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깊은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고 저와 아내만이 깨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었죠. 아내는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40년 부부 생활 동안 그녀는 항상 제 마음을 읽었어요. 제가 숙청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말하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녀도 이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해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우리 죽지 말고 살아보자고요.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어떻게 갈 것이냐고, 단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군복을 벗을 수 있겠냐고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저에게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이 군복이 더는 날 지켜주지 못한다고요. 밤새도록 우리는 속삭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북한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챙겨갈지, 누구에게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할지,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일에 매뉴얼은 없었지만 군인으로서의 전략적 사고는 도움이 됐어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희의 계획은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추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아무도 제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죠.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지만 속으로는 탈출을 준비하는 탈북자였어요. 이중 생활은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매 순간 주변을 경계해야 했고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써야 했죠. 사무실에서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했어요.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제 고향 근처 압록강 인근 사단으로의 전출을 준비했어요. 전출 요청 서류를 작성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류가 승인되면 저희 가족의 탈출이 시작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사유는 어머니 병간호로 적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인사 기록엔 아직 살아계신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북한의 행정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고 저는 그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양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체 사상탑, 만수대 대기념비, 금수산 태양궁전,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고 제 정체성을 형성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땅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조국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이 먼저 저를 배신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어요. 밤마다 저는 탈북 이후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남한에서의 생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삶, 이념에 억눌리지 않는 삶,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기대되는 미래였어요. 전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 의도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이미 감시가 강화된 것은 아닐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출 승인 서류를 받은 날, 저는 이 작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전명 자유. 군인인 저에게 모든 일은 작전이었어요. 40년간 북한군에서 수많은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이번만큼 중요한 작전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작전이었죠. 저는 먼저 가족들을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위, 손녀는 휴가를 핑계로 먼저 보냈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위는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저희 딸이 상황을 설명하자 동참하기로 했어요. 그도 이미 체제의 모순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마지막에 저와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가족이 사라지면 의심을 살 테니까요. 매일 밤 저희는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조율했습니다. 집안에 도청 장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조심했어요. 욕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속삭이거나 때로는 종이에 적었다가 바로 태우기도 했습니다. 국경 경비대 접촉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들을 매수해야 했지만 잘못된 사람에게 접근했다가는 즉시 체포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제 고향 출신 경비대 소대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전에 제 부하였죠. 제가 그 가족을 도와준 적이 있어 그는 저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대장을 만나는 일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홀로 낚시를 가는 척하며 강가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에게 제 계획을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국경 근처에서 비밀 작전이 있을 것이며 그날 밤 특정 구역의 경계를 느슨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대가로 저는 금 몇 돈과 달러를 건넸습니다. 오랫동안 모아둔 제 비상금이었어요.
중국 내 연결책을 찾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국경을 건너도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북송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화교 사업가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에게도 자세한 계획은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중국 단동 지역에서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알려달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보안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모든 계획, 연락처, 일정은 제 머릿속에만 있었습니다. 군 생활에서 단련된 암기력이 이때 빛을 발했죠. 지도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국경 지역은 이미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어요. 전출 후 한 달, 저는 압록강 인근 사단에 부임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지휘관처럼 행동했지만 매일 밤 국경 상황을 탐색했어요. 어느 구간이 감시가 덜한지, 강의 수심은 어떤지, 밤중에 순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도각 날짜는 신중하게 정했습니다. 음력 보름이 지난 직후 달빛이 약하고 구름이 많은 날이어야 했어요. 또한 경비 교대 시간과 군 훈련 일정도 고려했습니다. 모든 요소를 계산한 결과 5월 23일이 최적의 날로 결정됐어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커져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최소한의 정보만 알려줬어요. 그들이 알 필요가 없는 정보는 부담만 될 뿐이었으니까요. 다만 비상시 행동 요령만큼은 반복해서 교육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붙잡히면 절대 저항하지 말고 서로 다른 곳에서 만나는 백업 계획도 세웠어요. 탈출 직전, 저는 저희 가족이 탈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북한에 남아있는 친척들이 화를 입을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요. 제 책상에 유서를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거기엔 제가 배신당했다는 분노로 자살했다는 내용을 담았죠. 이렇게 하면 적어도 친척들은 연좌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어요. 드디어 새벽 2시, 온도계는 영하 2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통상 5월이면 날씨가 풀리지만 그 해는 유독 추웠어요. 어쩌면 하늘도 저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미리 정해둔 장소로 향했습니다. 사단 뒤편 작은 숲속이었죠. 그곳에서 딸과 사위, 어린 손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밝은색 옷은 어둠 속에서 눈에 띄기 쉬웠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국경까지 3km, 도보로 약 40분 거리, 경비병 교대 시간은 3시. 그 틈을 노려야 했어요.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모든 것이 계획대로라면 3시 30분에는 중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농로를 따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저는 맨 앞에서 길을 인도했고 사위는 맨 뒤에서 경계를 섰어요. 아내는 손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딸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 얼어붙었어요. 북한 국경에서는 경비견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개 소리는 경비병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족들을 인근 농가의 건초더미 뒤로 숨겼어요. 손녀가 울려고 하자 아내가 재빨리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5분이 지나고 다행히 개 소리는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은 커져갔습니다.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이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2시 40분, 드디어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강물이 검은 비단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왼쪽 초소에 경비병 1명, 오른쪽으로는 순찰병이 막 지나간 상태. 이제 약 15분간 이 구역은 비교적 안전했어요. 강변에 숨어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짐은 비닐로 단단히 싸매고 몸에 묶었어요. 손녀에게는 작은 구명조끼를 입혔습니다. 제 군복은 벗어 강가에 버렸어요. 40년간 입어온 군복과의 이별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이야. 저희 5명은 조심스럽게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죠.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등에 업고 나머지 가족들을 인도했어요. 압록강 수심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어깨까지 물이 차올랐죠. 강 중간쯤 왔을 때 등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초소에 불이 켜졌어요. 누군가 저희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빨리! 저희는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손녀는 겁에 질려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도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뒤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군홧발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강물이 저희 주변에서 튀었어요. 경비병들이 실탄 사격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물속에 가능한 한 깊이 몸을 담그라고요. 생사를 가르는 20분이 지나고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었고 북한 경비병들이 강을 건너려는 기미까지 보였습니다. 저희는 젖은 몸으로 강변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갑자기 눈부신 빛이 저희를 비췄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북송되어 공개 처형을 당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때 공안 뒤에서 누군가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리경호 장군님 맞으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어를 쓰는 그 남자의 등장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저희를 빠르게 대형밴으로 안내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탈북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선양, 베이징을 거쳐 제3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졌어요. 저희는 한국 대사관의 보호 아래 있었고 저는 북한의 군사기밀을 일부 공유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2달 후 저희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공항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북한의 평양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와 시설이었습니다.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친절함이었습니다. 국정원 안가에서 몇 주간의 조사를 받은 후 저희 가족은 새 신분을 받고 서울의 한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국정원 직원이 열쇠를 건넸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새 집이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현관문의 자물쇠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물쇠가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문에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바라본 서울의 밤은 환상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지는 불빛의 바다. 북한 평양의 밤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서울은 밤에도 낮처럼 밝았습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토록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손녀와 함께 근처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식품 코너에 즐비한 과일과 채소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어요. 손녀는 처음 보는 바나나 앞에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바나나 한 송이를 샀어요. 북한에서라면 고위 간부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살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또 다른 문화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고위 간부인 제가 먼저 탔을 테지만 여기서는 그런 특권이 없었죠. 모두가 평등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길에서 군인들을 마주쳤을 때 가장 놀라웠어요. 그들은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인이라도 당 간부나 상급자를 만나면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인사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군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가진 시민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군의 명예란 이런 것이었구나. 처음으로 한강공원을 방문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피크닉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웃고 떠드는 모습. 북한에서는 공원에서조차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 했는데 이곳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동네 빵집에서 왔습니다. 딸과 함께 들어가 빵 몇 개를 샀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빵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우리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서울에서의 첫 한 달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슈퍼마켓의 풍요로움, 지하철의 질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가 24시간 끊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밤에도 불을 켜고 냉장고를 돌리고 에어컨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비로소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구속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의 따뜻한 온도를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신분 보호 아래 조용히 살아갑니다. 제 이름도 거주지도 모두 바뀌었어요. 때로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40년간 북한 군 장성으로 살아온 내가 맞는가? 마치 전생의 기억을 간직한 사람처럼 두 개의 인생을 살게 된 기분입니다. 탈북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어요. 이제는 지하철도 능숙하게 탈 수 있고 스마트폰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각자의 일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손녀는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아내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요리 교실에 다니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저는 가끔 국정원에서 자문 역할을 합니다. 북한 군사 전략이나 내부 상황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배신자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손녀가 자유롭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명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북에 두고 온 친척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제가 탈북한 후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지 상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제 동생 생각이 많이 나요. 다행히 저는 유서를 남겼기에 그들은 제가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연좌제로 처벌받을 확률은 낮아졌겠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북한 억양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복잡한 규칙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누군가가 밤중에 문을 두드려 저를 끌고 가지 않을 테니까요. 탈북 1주년이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물론 얼굴은 공개하지 않고 목소리도 변조했어요. 국정원에서는 반대했지만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요.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탈북을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조국이 먼저 나를 버렸습니다. 이 말이 방송되고 난 후 북한에서는 저를 민족의 배신자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한동안 북한 매체에서는 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미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가끔은 제 군 시절을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훈장을 받던 순간의 자부심, 부하들과의 동료애, 심지어 평양의 거리까지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저 멀리 흘러간 강물처럼 느껴집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이죠. 어느 날 밤, 손녀가 학교 숙제를 하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영웅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영웅이라는 단어를 무수히 들었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적은 없었어요. 영웅이란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란다. 손녀는 제 대답을 받아 적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영웅이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영웅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선택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서울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웃음 짓는 아이들, 활기찬 도시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40년을 살아온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국정원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충성은 진실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용기다. 이것이 40년간 북한 체제에서 살아온 한 군인의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진실과 함께. 최근 북한 고위 간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이었던 중장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뒤 북한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와 함께 사라진 1급 기밀 문서 때문인데요. 이후 평양에서는 대규모 숙청이 시작됐고 보위부의 감시망 또한 더욱 촘촘해졌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민수입니다. 북한 참모부 중장으로 평생을 군에 바쳐왔죠. 어릴 적부터 저는 미국과 한국이 우리의 적이라고 배웠어요.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가르쳤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밤 누군가 제 집 문을 놓고 했어요. 깜짝 놀라 시계를 봤죠. 자정이 막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오랜 전우이자 친구인 이정훈이 서 있었어요. 소장급 간부인 이정훈은 평소라면 당당한 모습이었을 텐데 그날 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안으로 들인 후 이정훈은 주변을 살피며 거실의 모든 전자기기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심지어 시계까지도 살폈죠.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항상 담대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했던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자 이정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마치 폭탄을 들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었죠. 그리고 이후 그의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쿠데타를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총살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정훈의 눈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이정훈은 USB를 내밀며 1급 기밀 문서가 있으니 직접 보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망설이는 제 손에 USB를 쥐어주고 이정훈은 빠르게 자리를 떴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도 목록에 있으며 결정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경고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 작은 물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침실로 돌아가 아내 옆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충성해온 체제, 그리고 오늘 밤 친구가 던진 폭탄 같은 발언. 대체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저는 결국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꽂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순간이 제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죠.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요컨대 제 평생의 신념이 과연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한 것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고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 손가락은 첫 번째 파일을 열기 위해 천천히 움직였어요.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죠. 이 파일들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우스가 파일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시고 클릭했어요. 화면에 문서가 펼쳐졌고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북한의 비밀 핵 개발 계획이었어요. 국제사회에 약속한 핵 동결과는 정반대로 실제로는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감시단이 방문하는 날짜와 그들을 속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까지 담겨 있었죠. 충격적이게도 저는 이 문서에 결재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보여준 내용은 이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다음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무기 밀거래 내역이었어요.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국가의 자원은 무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지도부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쓰였죠. 제가 직접 보고받은 군비 예산과 실제 수치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파일을 열기가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서는 군부 숙청 리스트였어요. 김정은이 직접 서명한 명단이었고 많은 이름들이 이미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처형된 사람들이었죠. 몇 주 전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이름이 줄줄이 보였습니다. 숨이 멎는 듯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내리자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민수, 추가 감찰 및 숙청 검토 대상.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체제가 그 체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제가 이미 제거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무엇이 제 죄였을까요? 문득 아내와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체포된다면 그들도 함께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가 모두 처벌받을 것입니다.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며칠 뒤 이정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에 공원에서 만났어요. 주변을 살피며 그가 말했습니다. 보았지?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이 폭정을 끝내야 해. 이정훈은 수십 명의 고위 군 간부들이 이미 쿠데타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공개 행사에 참석했을 때 행동을 개시할 예정이었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그가 우리를 먼저 제거하기 전에 우리가 움직여야 해. 이정훈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었어요. 평생 주입받아온 충성심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죠. 시간이 필요해. 제 대답에 이정훈은 실망한 눈빛을 보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 곧 행동할 거야. 끝까지 망설이다간 모두 죽어. 이정훈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어요. 쿠데타에 가담하여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여전히 충성을 지키는 것. 어느 쪽이든 결과는 끔찍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게 정훈이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나흘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사무실로 향하던 중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본부 건물 앞에 군용 트럭이 여러 대 서 있었고 보위부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료 장교가 나를 보더니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어요. 이정훈 소장이 어젯밤에 체포됐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꿀 수 없었죠.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담담한 척 물었습니다. 무슨 혐의로? 반혁명 음모죄입니다.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체포될 차례인가? 이정훈은 저와의 대화 내용을 털어놓았을까요?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공장 노동자부터 고위 간부까지 모두 광장에 집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공개 처형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부는 오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최전방에 서야 했어요. 군 간부의 위치였습니다. 트럭이 도착했고 그 위에 이정훈과 그의 아내, 두 아들이 묶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정훈의 얼굴은 고문의 흔적으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혐의가 낭독되었습니다. 국가의 전복을 꾀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조국을 배신한 죄. 처형 직전 이정훈은 고개를 들어 군중을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정훈이 외쳤습니다. 김정은은 무너질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정훈과 그의 가족이 쓰러졌어요. 광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목덜미가 서늘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윤정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늘 보위부에서 두 사람이 다녀갔어요. 집안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정훈이 고문 중에 내 이름을 말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체포는 시간 문제였죠. 다음 날부터 사무실에서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부하들은 더 이상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제가 다가가면 대화를 멈추고 경례도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동료 간부들은 마주치면 재빨리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저를 피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딸 수아로부터 왔어요. 10살인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저를 반동분자 자식이라고 놀려요. 선생님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체포는 시간 문제였고 그렇게 되면 가족 모두가 수용소행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아내를 깨웠습니다. 윤정아, 우리 떠나야 해. 북한을 떠나야 해. 아내의 눈에 공포가 서렸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탈북. 그것은 죽음을 무릅쓴 도전이었지만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가족을 지킬 기회라도 있으니까요. 계획을 세워야 해. 조심스럽게.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돼. 그날 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날 밤 세운 탈북 결심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처럼 감시를 받는 고위 간부가 가족과 함께 탈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죠. 사무실에서 문서를 검토하면서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직위를 이용할 수 있다면 군 고위 간부로서 해외 출장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딸과 함께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살펴 도청 장치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딸은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내는 결연한 표정으로 저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사무실에서 중국과의 군사 교류 프로그램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매년 몇몇 고위 간부들이 군사 기술 연수를 명목으로 중국을 방문했어요. 거기에 제 이름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아내에게는 베이징에서 심장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료 소견서를 준비하도록 했어요. 실제로 아내는 몇 년 전부터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에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함께 가도록 계획했죠. 출국 준비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집에서 짐을 꾸리지 않았고 필요한 물건들은 조금씩 사무실에 모았죠. 탈북 의도를 숨기기 위해 오히려 충성심을 더 드러내는 행동을 했어요. 김정은 초상화 앞에서 더 오래 묵념하고 사상교육에 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출국 허가를 기다리는 2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매일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려 저를 체포하러 올까 두려웠습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죠. 하지만 기적처럼 출국 허가가 내려왔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일주일간의 군사 기술 교류와 베이징에서의 가족 의료 검진이 허가됐어요. 그러나 출국 전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보위부에서 한 관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딸의 출국이 연기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청소년 사상교육이 있어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가족 중 하나를 인질로 남겨두려는 의도였죠.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딸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모든 일정이 확정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내의 심장 상태가 위중해 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돌아오면 딸이 사상교육을 2배로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위부 관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손을 떨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더욱 촉박해졌어요.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필요한 건 제가 다 준비했으니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출국 당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군복을 입고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아내와 딸도 간단한 짐만 챙겼어요. 평양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3사람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죠. 공항에 도착하자 보위부 요원들이 평소보다 많이 보였어요. 제 직감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서 담당자는 제 서류를 평소보다 오래 살폈어요. 제 여권을 들고 뒤쪽 사무실로 사라졌습니다. 그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아내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표정 하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돌아와 여권을 돌려주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질문했어요. 딸의 사상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중국에서 정확히 어디를 방문할 계획인지 준비했던 대답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딸의 출국 허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언제 누군가 우리를 불러세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에야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앞으로 닥칠 테니까요. 선양 공항에 도착한 후 계획대로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군사 연수와 병원 방문 일정을 가장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리고 저녁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브로커 김진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었어요. 김진호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위부가 저희 탈북 가능성을 이미 눈치챘고 중국 공안과 협력해 추적 중이라는 정보였어요. 원래 계획은 베이징으로 이동한 후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 험난한 남쪽 루트를 택해야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호텔을 빠져나와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쿤밍행 야간 열차를 탔어요. 3일간의 기차 여행 동안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쿤밍에 도착한 후에는 벤을 타고 라오스 국경 근처까지 이동했어요. 그곳에서부터는 도보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김진호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이미 이 지역에 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마을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밤중에 정글로 들어갔어요. 정글에서의 이동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진흙, 벌레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밤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뱀이나 다른 위험한 동물을 피해야 했고 낮에는 순찰대를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내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더 이상 걷기 힘들어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약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가까운 마을에서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딸과 함께 아내를 숨겨두고 김진호와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현지 주민 한 명이 도움을 주었고
약과 음식을 구할 수 있었어요. 돌아와 보니 아내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계속 가야 한다고 고집했어요. 서로를 부축하며 우리는 걸었습니다. 마침내 메콩강이 보였어요. 그것을 건너면 태국 영토였습니다. 자유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죠. 밤중에 작은 보트를 구해 강을 건넜습니다. 아내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태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3명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이제 태국 당국에 자수하고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은 후 우리는 현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 입국자로 구금될까 두려웠지만 북한 탈북민이라고 밝히자 태국 당국은 예상보다 협조적이었어요. 이민국 구금시설에서 약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딸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죠.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어요. 북한 고위 간부의 탈북은 드문 일이었기에 특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곧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약속했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직도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공된 음식, 미소 짓는 승무원들, 그리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복종해온 체제로부터의 탈출, 그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항,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늘 어딘가를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다면 이곳 사람들은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공항 직원들은 모든 승객에게 공손하게 인사했고 미소 지으며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곳에서는 간부들이 하급자들에게 명령하듯 말했고 공손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정장 차림의 두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국정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북한 보위부와는 완전히 달랐죠. 강압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국정원 시설로 이동한 후 면담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북한에서 봤던 신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차와 다과를 제공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죠. 딸에게는 장난감과 과자를 주었고 아내에게는 의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안전합니다. 조사관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북한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위험 속에 살았고 안전이란 결코 보장되지 않았죠.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긴장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조사는 약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군사 정보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질문받았지만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들은 제 의사를 존중했고 쉬고 싶을 때는 언제든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언론의 자유였어요. 시설 내에 비치된 신문과 TV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자유롭게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곳에서 김정은을 비판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마음껏 웃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는 TV에서 나오는 만화를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내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감격했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서서 생각했어요. 북한에서의 삶, 탈출 과정의 두려움, 그리고 이제 마주한 자유.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가족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자유라는 이름의 새로운 세계에서 말입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난 후 우리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시설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12주 동안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사상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 공간이 낯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 앞에서 경의를 표하지 않아도 자아 비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몸에 밴 습관을 버리는 데는 시간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의 정치 제도, 경제 시스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 처음 접하는 ATM 기계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 방법, 인터넷 사용법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창문 같았죠. 전 세계의 정보가 내 손끝에서 펼쳐지는 경험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어요. 딸수와는 놀라운 속도로 적응했습니다. 하나원 내 임시학교에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빠르게 한국의 문화를 흡수했죠. 처음에는 말투와 억양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곧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수아가 학교에서 배워온 한국 동요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는 입에 담지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북한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그저 생존을 위한 행위였지만 이곳에서는 하나의 예술이자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했어요.
하나원에서 제공하는 요리 수업에 가장 열심히 참여했고 다른 탈북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기뻐했습니다. 저 역시 조금씩 변화했어요. 군인으로서의 굳은 태도가 부드러워졌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긴장하고 경계했지만 이제는 어깨에 얹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죠. 무엇보다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 나를 체포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나원 생활 중에 일어난 지방선거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비판하며 토론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선거는 단 한 명의 후보에게 찬성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여러 후보 중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구나. 문득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직업, 거주지, 심지어 생각까지도 통제받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였어요. 12주간의 하나원 생활이 끝날 무렵 우리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과 지원금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수아는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아내는 본격적으로 요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북한 군사 정보에 관한 자문 역할을 제안받았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뒤로하고 이제는 그저 평범한 한국 시민으로서의 삶. 때로는 막막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 두려움조차 자유롭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한강변으로 가족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함이었죠. 우리 셋은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네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살아남았고 이제 진짜 삶을 시작할 거야. 딸은 이미 새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한국말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요즘은 영어 공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요리 학원을 졸업하고 작은 북한 음식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북한 정보와 관련된 일을 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면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이정훈의 처형 장면, 숙청당한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특히 이정훈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 말은 제게 사명이 되었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언젠가 그곳에도 자유가 찾아오길 바라는 희망. 그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한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자유, 이 풍요로움이 언젠가 38선 너머에도 닿을 수 있을까요? 아빠, 우리 다시는 북한으로 안 돌아가도 되는 거죠? 딸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도 돼.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같은 하늘 아래 북한의 사람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날이 올까요? 이정훈의 말처럼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